경남 한복판에서 수억 원짜리 손절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5억, 10억을 깎아서라도 던지고 있어요. 이 매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중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흔한경제입니다. 33조 원어치 한국 부동산을 쓸어 담았던 중국 자본이 지금 길을 쓰고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외국인이 집 파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들어왔고, 어떻게 샀고, 왜 지금 도망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전세 보증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걸 모르면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외국인 사전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사고 판 거래량이 51% 줄었습니다.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92건이던 외국인 거래가 11건으로 떨어졌어요. 88% 급감. 10건 거래되던 게 1건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서초동 이면도로의 중개업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달간 외국인 매수 전화가 10통 오던 게 1통으로 줄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사무실에 책상 위로는 지난달에 뽑아놓은 명함만 쌓여 있어요. 중개사는 빈 의자에 앉아서 네이버 부동산 화면만 새로 고침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거래가 줄었다는 건 사겠다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팔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늘었어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2026년 3월 기준으로 약 78,739건, 8만 건에 육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압력이냐면 댐에 물이 가득 찼는데 수문은 닫혀 있고 위에서 물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한강벨트 매물 증가율은 두 자릿수예요. 사려는 손은 빠지는데 팔려는 매물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까지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이걸 못 버티고 급매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유예가 끝나면 양도세가 중과세율로 돌아가거든요. 세금을 더 내기 전에 차라리 지금 싸게라도 던지겠다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 매물 위에 다주택자 급매물까지 겹쳐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마이너스 0.06%, 서초구 마이너스 0.02%, 송파구 마이너스 0.03%.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했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3개월 새 매매 평균가가 5억 원 넘게 빠졌습니다. 23억 9천이던 게 18억 8천으로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30대 직장인이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 석 달 만에 증발한 겁니다. 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도 44%로 쪼그라들었어요. 절반이 넘던 상승거래가 절반 아래로 꺾였다는 건 오르는 게 당연하던 강남의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강남권이 특히 타격이 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게 그냥 외국인 숫자 하나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건 쥐라고 하죠. 쥐가 다 도망쳤다는 건 그 배에 이미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못 본 걸 이 사람들이 먼저 본 거고요. 그 물이 지금 어디까지 찼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92%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예요. 11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인데 이게 낮으면 갭 투자가 안 되는 구조거든요.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5억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갭 투자자가 5억을 넣고 집을 샀는데 전세 만기 때 돌려줄 돈이 집값의 절반을 넘는 겁니다. 송파구는 30%대로 추락했고 서초구도 30%대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 올림픽파크 포레온 구 둔촌주공 아시죠? 2024년 하반기에 입주했으니까 2년 전세 만기가 2026년 하반기에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1만 2천 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예요. 전용 84 기준 전세금이 10억 원대 초반인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를 밑도는 상태거든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 집값은 떨어져 있고 전세가율은 바닥이에요. 하반기에만 수천 건의 만기가 한꺼번에 몰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국인 갭 투자자가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야반도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없어요.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주소지를 찾아가도 이미 빈집입니다. 이때 보증기관인 허그가 세입자한테 먼저 갚고 집주인한테 추심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미 출국해버렸거든요. 그 돈은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우는 겁니다. 이게 숫자로 얼마나 쌓였는지, 얼마나 무서운 액수로 커져 있는지는 조금 이따 따로 보여드릴게요. 경매 시장도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9.3%입니다.
감정가 대비 실제 팔리는 가격의 비율이 100%를 깨버린 거예요. 6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25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더 심합니다. 1월에 125.6%였던 게 3월에 92.2%까지 떨어졌어요. 3달 만에 3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경매 진행 건수도 97건에서 161건으로 66%나 늘었습니다. 용산 아이파크 삼성 144억 원짜리 펜트하우스가 경매에 나왔는데 유찰됐어요. 144억을 써도 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재경매에서는 감정가에서 20%를 깎아 115억으로 나옵니다. 144억짜리 집이 석 달 만에 29억이 빠지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되면서 내 연봉 대비 갚아야 할 돈의 비율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얹혔거든요. 연소득 1억인 직장인이 작년에 6억 5천을 빌릴 수 있었는데 올해는 5억 5천밖에 안 됩니다. 1억이 줄었어요. 대출 한도가 15%나 축소된 겁니다. 강남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1억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약 90% 수준입니다. OECD 평균 65%를 훨씬 넘는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이미 빚이 꽉 찬 상태에서 대출 문턱까지 높아졌으니 매수자가 구조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전세가율은 바닥이고 경매는 무너지고 매수자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33조 원이나 되는 돈이 이 나라에 들어와 10만 가구를 차지하는 동안 아무도 이 문을 안 닫았거든요. 왜 그랬는지 처음부터 돌아가 봐야 답이 보입니다. 중국 본토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 빈집이 1억 2천만 채입니다. 아직 완공도 안 된 채에 방치된 아파트가 5천만 채예요. 주요 도시 아파트 값은 고점 대비 20%에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이 곧 재산인 나라에서 그 재산의 가치가 반토막 나고 있는 거죠. 베이징 외곽의 신도시를 떠올려 보세요. 수천 세대짜리 아파트 단지에 불 켜진 창문이 10개도 안 됩니다. 상가는 텅 비었고 놀이터에 아이 하나 없어요. 중국에서는 이걸 란웨이로우, 그러니까 미완공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콘크리트 골조만 올린 채 시공사가 도산해서 창문도 못 달고 서 있는 건물이에요. 외벽 틈새로 풀이 자라고 1층 로비에는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런 유령 단지가 5천만 채, 한국 전체 주택수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나라 안에 두면 같이 가라앉는다, 빼야 한다. 근데 어디로 빼느냐? 미국은 규제가 세고 호주도 외국인 매입을 막기 시작했고 그때 한국이 보인 겁니다. 가깝고 선진국이고 부동산 시장이 열려있고 무엇보다 외국인한테 놀라울 만큼 관대했거든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4,065가구, 이 중 56.6%가 중국인 소유예요. 5만 8,896가구. 공시지가로 따지면 외국인 보유 토지와 주택을 합쳐 33조 4천억 원어치입니다. 수도권에 72.5%가 몰려있고 2년 사이에 8만 3천 가구에서 10만 가구로 21%가 늘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 돈이 왜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느냐? 구조를 보면 분노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집을 사려는 30대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재직증명서, 한 뭉치를 들고 은행 창고에 앉아 6개월을 기다립니다. 연소득 1억이어도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대출이 5억 5천밖에 안 나와요. 원래 6억 5천까지 가능하던 게 15%가 깎인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나머지 4억 5천을 부모님한테 빌리든 적금을 깨든 어디선가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8살짜리 외국인 아이가 강남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샀다는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요. 17살 청소년이 27억을 현금으로 내고 집을 샀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8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구구단을 외우고 있을 나이에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외국인 사전 허가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외국인은 신고만 하면 됐거든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자금 출처를 증명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내국인한테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외국인 미성년자의 수십억 원 거래는 검증 없이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한국인 30대 직장인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6개월을 기다리는데
외국인 쪽은 서류 한 장이면 끝났어요.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중국 법이 막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토지 소유권을 갖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그것도 자기가 살 집 한 채에 한해서 허가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 목적의 매입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은 강남 아파트를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상호주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국민이 갈 수 없는 시장에서 그쪽 국민은 우리 시장을 자유롭게 드나든 거죠. 우리 집 문은 활짝 열어놓고 상대방 집 문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던 건데 그걸 수년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10만 가구 33조 원, 이 숫자가 쌓이는 동안 아무도 안 막았어요. 근데 이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편법과 불법이 뒤섞여 있어요. 2021년 관세청이 적발한 사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61명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로 840억 원을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34명이에요. 방법은 이랬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싸게 사고 한국 거래소에 보내서 원화로 바꿉니다. 한국 거래소 시세가 해외보다 높으니까 환전하면서 차익까지 챙기는 거예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이 가격 차이가 심할 때는 10%를 넘었거든요. 840억의 10%면 84억이 그냥 공짜로 생기는 셈입니다. 텔레그램 비공개방에서 중간 브로커가 환율과 수수료를 조율하고 코인은 지갑 주소 하나로 국경을 넘어옵니다.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으니 흔적이 안 남아요. 그 원화로 바로 아파트를 삽니다. 정상적인 외환 경로를 완전히 우회한 거죠. 이 돈으로 서울 아파트 55채를 사들였습니다. 외환관리법도 자금 세탁 방지법도 전부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가 416건이에요. 이 중 주택부문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2.5%,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서 아까 미뤘던 얘기로 돌아갑니다.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도망가면 허그가 세금으로 메운다고 했잖아요. 그 숫자를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허그가 외국인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돈,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누적 21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중 15억 5천만 원이 아직 회수가 안 됐어요. 2024년에는 3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전에보다 갑자기 늘어난 거죠. 돌려받지 못한 15억, 이건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겁니다. 내 세금이 도망간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금을 대신 갚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30년치 월급을 통째로 쏟아부어야 채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 추심도 못하고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국 정부가 용산구 이태원동에 11개 필지를 사들였습니다. 299억 2천만 원어치. 이 위치가 어디냐면 대통령실과 미국 대사관 바로 인근이에요.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 코앞에 외국 정부 소유의 필지가 11곳이나 있는 겁니다. 2019년에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그 용도가 명확하게 공개된 적이 없어요.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이 거리에서는 주요 시설의 통신 동선과 인적 흐름을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죠. 이렇게 쉽게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쌓인 돈, 근데 이 돈이 지금 갑자기 빠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도망치느냐? 이게 마지막 퍼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한국 정부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외국인 부동산 사전 허가제가 시행됐어요. 서울 25개 구,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구. 이 지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끝이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2026년 2월부터는 더 조여졌죠.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해외 예금, 대출 내역, 심지어 가상자산 매각 대금까지 전부 밝혀야 합니다. 840억 원어치 환치기로 아파트를 사들이던 그 방법, 이제 서류 단계에서 걸리는 겁니다. 여기에 10월 15일 대책으로 25억 초과주택 대출은 2억 이상한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야가 동시에 발의한 상호주의 법안까지 통과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사는 건 허가가 아니라 의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냐고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던 건수, 규제 시행 전에는 분기당 56건이었어요. 시행 이후엔 단 1건입니다. 98%가 증발한 거예요. 56명이 드나들던 문에 자물쇠를 채웠더니 이제 1명만 겨우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탈출구가 하나씩 막히는 거죠. 두 번째 포위망은 중국 본토에서 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GDP 대비 총부채가 300%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초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3배를 빚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중국 지방정부가 세운 유령 회사들, LGFV라고 하는데 이 부채만 IMF 추산 8조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어요. 한국 GDP의 4배가 넘는 돈이 이 유령 회사들에 묶여 있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이 빚을 갚으려면 땅을 팔아야 하는데 그 땅을 살 사람이 없어요. 재정 적자율 8.5%, S&P는 2026년 중국 부동산이 추가로 10%에서 14%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7.7%까지 치솟았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으니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하이 난징도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인데요. 요즘 1층 상가에 빈 곳이 눈에 띄게 들었다고 합니다. 명품 매장 자리에 밀크티 가게가 들어서고 그 밀크티 가게마저 반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디플레이션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니까 물가가 더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악순환이 고착된 겁니다. 본토에서 돈이 필요해진 거예요. 해외에 묻어둔 자산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 포위망, 환율입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2022년에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1,483원이에요. 집값이 한 푼도 안 떨어졌다고 쳐도 달러로 환산하면 자산 가치가 이미 19% 줄어든 겁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달러 기준으로 5억 7천만 원이 허공에 사라진 셈이에요. 좀 더 체감이 되게 말씀드리면요. 3년 전에 강남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은 그대로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이미 5억이 증발한 겁니다. 여기서 전세가까지 떨어지면 손실은 2배로 불어나죠. 위안화도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원유한 환율이 2대 6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위안화로 벌어서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서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만으로 2번 깎이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건 평가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끼고 산 사람들은 가만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출혈이에요. 60억짜리 건물을 대출 끼고 샀다고 해봅시다. 금리 8%면 월 유지비가 약 5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그걸 못 따라가면 매달 통장에서 피가 나는 구조거든요. 환율 손실에 이자 비용까지 겹치면 1년만 버텨도 수억이 증발합니다. 버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 규제는 조여오고 본토는 무너지고 환율은 불리해지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5억을 깎아서라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만 벌어졌다면 그래도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게 한국만 당한 일이 아니거든요. 캐나다부터 보겠습니다. 밴쿠버, 토론토 집값이 폭등하자 캐나다는 외국인 추가세를 15%에서 20%로 올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2023년부터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원래 2년이었는데 3년을 연장해서 2027년까지 5년 동안 금지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토론토 콘도 판매량이 84% 감소했습니다. 호주는 한 발 더 나갔어요.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금지했는데 위반하면 벌금에 징역 3년입니다. 집을 잘못 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호주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중국 투자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했거든요. 국민 10명 중 8명이 같은 곳을 가리킨 겁니다. 국민 감정이 정책을 바꾼 거예요. 미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15개 주에서 중국인 토지 매입 제한 법률이 통과됐고 20개 주가 추가로 추진 중이에요. 총 30개가 넘는 주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연방 차원에서도 NDAA를 통해 적성국 농지 매입을 금지했어요. 주 단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단순히 부동산 가격 문제만이 아닙니다. 군사기지 인근 토지를 중국 자본이 사들이면서 이건 경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가 됐거든요. 한국도 용산구,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에 중국 정보 명의 부동산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세 개가 다 막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전 허가제는 시행했지만 아직 취득세나 보유세에서 외국인에게 추가 세금을 매기는 제도는 없어요. 내국인이 다주택을 사면 취득세 중과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맞는데 외국인이 같은 집을 사면 같은 세율이에요. 역차별이 세금 구조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캐나다처럼 매입 금지도 호주처럼 징역형도 없습니다. 캐나다는 5년째 막고 있고 호주는 감옥까지 보내고 미국은 30개 주가 법을 바꿨는데 한국은 이제 허가제를 시작한 단계예요. 선진국들이 이미 겪고 대응한 일을 우리는 지금 처음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33조 원의 중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온 건 본토 부동산이 무너지는데 한국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에겐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외국인에겐 신고 한 장으로 통과시키던 역차별 구조, 그 틈을 타서 편법과 불법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돈이 빠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규제가 조여오고 본토가 무너지고 환율이 불리해졌거든요. 다지고 있을수록 손해니까 5억을 깎아서라도 던지는 거예요. 문제는 빠진 뒤에 남는 것들입니다. 역전세 도미노, 가격 하락 압력, 전세 보증금 미판환, 그리고 그걸 메우는 우리 세금. 이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피해를 떠안을 준비가 됐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주인 국적을 확인하시고 허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따져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33조가 들어올 때도 그리고 지금 빠져나갈 때도 돈의 방향이 곧 답이었어요.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느냐가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